네, 안녕하십니까. 벤처부터 함께하는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맡은 유인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밴드라는 벤처 기업들을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벤처 기업들을 한 20년 정도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경험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우리 김동욱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이신 탈북민 출신 예비 창업자 장명식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들을 창업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2017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조, 유통, 마케팅 그리고 분야를 좀 도와주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창업 기획자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탈북민 출신의 예비 창업자시고 또 창업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장명숙 대표님 오셨는데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예비 창업자로 이 자리에 온 장명숙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창업을 한번 했었다가 피부 미용으로 창업을 했었다가 그만뒀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탈북민들에 대한 호감과 또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한국 사람들 많죠? 네, 많죠. 호감도 많고 네. 사실은 조금 다르니까 뭐 이런 것도 많은데 탈북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먼저 궁금해요. 저는 우연치 않게 언니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또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 사장님하고 해서 공장을 자그마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3년을 하다가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교포신분으로 들어와서 또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국적을 이번에 또 국적을 따야 되겠다 해서 자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적을 따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탈북민들의 숫자가 적진 않죠. 우리가 네, 은연중에 3만 넘었어요. 3만 명. 네. 그다음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많죠. 그리고 특히 30대부터 40대, 50대가 좀 더 많죠. 한참 활동할 수 있는 경제 네. 연령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충분하게 섭렵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케이스도 있고 네. 탈북이라는 극단적인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넘어온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건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창업 아이템은 뭐였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는 자본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주의에서 살던 거하고 여기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파출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을. 그렇게 해서 식당으로 해서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에서 4년을 일하면서 생각된 게 이렇게 일을 해서 이 한국 땅에서 뿌리도 없이 외톨이로 서 있는 나에게 지지해줄 그게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뭔가를 좀 하려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 우선 돈도 있어야지, 뭐 옆에서 정보도 알아야 되고 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야 할지, 누구한테서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다 나니까 그런 데서 부닥치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헤매다가 그래도 중국어를 조금 하니 중국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앞으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데 어떤 것을 가면 오래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화장품, 피부 미용에 대해서 왜 못 살 때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없지만 점점 잘 살아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화장품을 네. 유통하신 거예요? 네, 유통도 하고 또 피부 미용 원장님들을 모시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 가서 피부 미용샵에 가서 강의도 해주고 화장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화장법도 네, 소개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그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피부 미용에 대해서 또 관리도 해주고 그런 거를 하다가 접었죠. 네. 보통은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지만 대표님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체계적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그 김동 대표님 엑셀레이팅을 하시다 보면 스타트업들 창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희망 가진 사람들부터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의 경우는 뭐 보통은 대표님 보시는 경우 어떻게 그러세요? 일단 전 대표님 케이스가 매우 좀 특이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 한 3, 4년간은 뭐 이제 워낙 창업 정책이 이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특히 또 젊은 친구들은 너무 정보를 많이 알아서 이제 그런 지원 사업에만 뛰어드는 경우가 경제자금 많은데 뭐 그런 형태 뭐 헌팅하러 다니는 오히려 좀 그 안 좋은 사례들도 많았었는데 네, 네.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정책이나 이런 지원 제도를 좀 잘 알고 접근을 했으면 사실 처음에 세팅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이제 좀 도움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창업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의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저는 청년 창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창업에 대해서 물론 청년 창업 지지도 하는데 그 어떤 거냐면 창업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하고 사업이 저는 훨씬 정말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힘든 일이 뭐 90이면 좋은 일 10 정도밖에 없어요. 그 좋은 일 10을 만들기 위해서 90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인데 뭐 청년 창업가 분들은 오히려 그 90을 힘들어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대표님 같은 분들은 그런 90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생활도 많이 하셨었고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그 민주평통 활동을 했었어요. 네. 두 기수나 네. 예, 엑셀레이트 하면서 우연찮은 계기로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제안했었던 게 다 거절은 당했지만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게 금융교육이 한다였고 두 번째가 창업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직업을 갖는 걸 보니까 뭐 흔히 말해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밀려나서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자본주의다 보니까 또 그러한 자본을 축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왜냐면 그런 게 축적이 돼야 또 창업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님 창업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소상공인 쪽인데 그런 쪽도 충분히 뭐 사실 우리 내 재원이 없더라도 뭐 공단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또 정보는 부족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인 소개 받고 가서 저 네트워크 판매 많이 빠져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건전한 창업을 하시고 건전한 생활을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잘 마련돼서 훨씬 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희도 할 역할이고 저희가 네.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장품 유통을 하시잖아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서 좀 뛰어난 화장품 쪽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님 하셨던 것처럼 중국에 가서 왕홍을 끼고 같이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그 전시회를 중심으로 뭐 하고 네. 현지 파트너를 만드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언어도 자유롭고 뭐 이러셨잖아요. 중국 문화도 좀 많이 네. 아시고 어떠했어요 사업이? 사업이 좀 잘 저하고 같이 동업하시는 한국분이 계셨거든요. 같이 했는데 이게 사업이 잘하면 지금은 아마 동방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욕심이 때문에 좀 캔슬하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같이 동업을 네. 하시다가 처음에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세팅을 다 했을 때 그분들이 빨리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제가 제 혼자가 아니니 같이 동업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드리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저는 그 상황을 몰랐던 거죠. 단독으로 가격을 계약을. 아니 단독 계약도 아니고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중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티 시장은 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자기 바닥에서 많이 받는 거는 괜찮지만 저희가 주는 상태에서 많이 주면 그 사람들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깨졌죠. 계약을 못하고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다시 지금 세팅을 하려고 지금 위드 코로나도 됐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도 역시 사업인데 중국에 가면 우선 새로운 사업. 아니요 똑같은 사업인데 네. 중국 사람들이 피부에 이제는 맞춰서 그 사람들이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일개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샵을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제품이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 이제 말씀 들으니까 궁금한 게 그 동업하셨다 했잖아요. 그 동업하실 때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 동업을 했을 때 저희가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제가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한국의 문화를 잘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었고 해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같이 우지하고 저는 거기에서 그분한테 다 맡겼거든요. 모든 거를. 그리고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좀 그때 당시 꼼꼼히 갔으면 좀 나았었겠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 맡기고 모든 걸 다 하다 나니까 마지막에는 돌아오는 게 저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뭐가 돌아와요? 공동대표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자 우리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돈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니까 나도 돈 못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어서 그러다니까 이제 창업을 하는데도 그런 게 아,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아,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과연 나를 또 저렇게 이런 좀 색안경 안에 색안경이 끼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두려움도 좀 생기기도 하고 네. 난감할 때. 이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끼리 창업했을 때하고 또 탈북민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창업할 때하고는 또 다른 또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한국의 청년이나 어떤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그 했던 문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통 알 수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그 보호 장치나 협업 툴에 대해서 약간 그 정부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잘 돼도 좀 페어하지 않는 룰이 생길 수도 있고 못 되면 또 굉장히 불리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탈북민들이 창업하는데 큰 트라우마가 네. 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창업에 동업을 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탈북민들이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거를 못 받고 모두 나오다 나니까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장명 대표님 그 뭐 창업한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탈북민에 대한 나만의 창업 정착하면서의 창업이란 것들을 조금 일반적인 사례까지 좀 포함해서 넓혀서 한번 좀 들어보고 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 마련 쪽으로 조금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탈북민들이 앞으로는 이제 화해 무드가 되고 평화가 좀 정착하고 뭐 종전선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랬을 때는 훨씬 더 화해 모드가 많이 나오고 이제 경제 재건 쪽으로 많이 가면 많이 교류도 있고 창업 협력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만약에 북한의 어떤 우리 동포들이 탈북이라 극단적인 방법을 하든 아니면 중국과 한 달에 거쳐가지고 정상적인 교류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창업을 하든 그 안에서 그 북한의 기존적인 상황
이건 어떤 거예요? 충분히 장마당 같은 걸로도 자본주의나 이런 그 어떤 사업적인 요소는 충분히 겪어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전해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자본주의 그렇죠. 상황. 아무래도 북과 남에서 다 살아봤잖아요. 북한에서도 살고 남한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도 살았고 완전한 자본주의에서도 살았고,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니즈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남한 분들한테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아예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는 돼요. 왜? 무엇에 대한 이게 도움이라든지 이런 손길이 이렇게 잘 닿지는 않거든요. 정보라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파출부라든지 이런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창업에 대한 여지를 아예 못하고 가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시대를 살아온 이 사람들한테 창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끔 해주고 또 교육이 있어야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 교육도 없이 이 시대에서 여기에 나가 살아라고 툭 풀어놓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게 갈팡질팡 하는데 누구의 손을 이끌려서 범죄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처음에 정부에서 딱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를 교육을 시켜줬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교육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것만 대충대충 해서 나와서 사회에다 딱 던져버리니까 갈팡질팡하고, 누가가 끌어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구나 하고 같이 갔다가는 범죄의 길로도 가고 잘못된 길로도 들어가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창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고 해도 누구 끌어주는 거, 그리고 옆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이 말만 듣고 아, 나 창업을 할래 이렇게 해서 또 해놨는데, 뭘 하려니까 세무 쪽도 그렇고 마케팅 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산 분들한테 저 이런 거한테 이렇게 도움을 달라면 제대로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되게 심각하니까 교육이 우선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근데 보통 저렇게 이제 오시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 갖춰져 있진 않아요.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원 교육 하나원 있죠. 교육은 4개월 받네. 예, 하나원 교육은 제가 1년 한국에서 살다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현실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활 정착 교육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와서 살아보면.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죠. 크게. 그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이제 둘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생활 정착을, 지금 북한에서 그 오신 분들이 한 2달 동안 교육받는 그 생활 교육, 생활 정착 교육, 네. 이것은 이제 그냥 어떻게 수도를 키고 어떻게 전기세를 내고 뭐 이런 교육,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란 최소의 그 삶에 대한 교육이라면, 나머지 2개는, 하나는 이제 교육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대학생까지의 교육에 대한 혜택, 네. 그것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그 직업이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뭐 활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창업이라는 것들의 생활 속에서 했던 것처럼 그 오랫동안 축적돼 있고 주변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그런 교육의 네.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역사 교육도 해주거든요. 근데 역사는 북한에서도 받고 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까지 역사 교육을 안 해주고 그냥 현실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하면 아 이런 것이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길로 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현실에 나와서 쓸모 있는 교육으로 좀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하나원에서. 그리고 잠시 잠깐 뭐 교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한 생활도 체험도 하게 해주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일부분이 그저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도 막 모르고 한번 나가면 좋다고 와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게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서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사회에 나갔을 때 아 회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교육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범죄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고 이런 주의점들도 좀 알려주고 자 외래어 교육은 많이 하는데 실제 나오면 몰라도 귀에 자꾸 듣다 보면 익숙이 돼요. 그런 네네.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교육은 4개월 받는 거죠? 3개월. 3개월 받아요? 네. 3개월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병행적으로 들어갈 수가 프로그램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3개월 플러스 후반기 교육 비슷하게 뭐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뭐 창업 교육이나 직장 적응 교육 뭐 이런 형태로 이게 플러스가 되나요? 원래는 있었어요. 그 교육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때는 그 교육들이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남북 교류가 좀 이제 예, 주춤하면서 그것이 그게 다 좀 이게 사라졌구나. 줄어들면서 모든 것들이 좀 그거 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조만간에 뭐 엄청난 전환기를 저는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 중심으로 가면 사실 지금의 탈북민들이 창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컨텐츠가 없어요. 네, 그래.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배운 컨텐츠, 네. 쌓은 컨텐츠, 뭐 카피한 컨텐츠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해가지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TV를 보고 똑같이 어떤 소비자로서 문화적인 소비자로서 소비를 하다가 그걸 갖다가 중개자나 생산자로 전환하는 게 뭐 30년 동안 한국에 산 사람과 한 3년 탈북해서 3년 사는 사람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그걸 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이제 탈북해서 창업한 게 이제 뭐 평양식 뭐 이런 거 초기 쪽에 그것도 오래된 얘기지만 초기 쪽에 뭐 이런 것들 자기 컨텐츠 그다음에 대표님의 초기 장 대표님의 초기 창업 아이템도 대표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 그렇죠. 언어와 네. 그다음에 그 중국 시장을 알고 네.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그 정도의 중개무역 외에는 사실 컨텐츠가 없는데 만약에 이 종전 선언이 되고 조금 더 화해 무드가 되면 북한 사람들이 엄청난 소비자 2,500만 원 소비자의 관문을 우리 탈북민들이 또 쥐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생산한 것들을 또 한 5,500만 한국 사람들의 소비를 중개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들을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사이에 조금만 북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이나 유통에 관련된 쇼핑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한국의 컨텐츠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서 조율하면 엄청난 사업의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게 되면 이게 나만 그러니까 콘텐츠가 남다를 수도 있어요. 왜 북한에 있는 본인들이 북한에서 생활했을 때의 그 삶에 대한 그걸 갖고 남한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 좀 색다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북한에서의 음식이라도 똑같이 북한의 음식 그러니까 일반 이런 평양 뭐 옥면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순위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가지고 비건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서 북한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면 또 색다른 맛으로서 사람들이 이거 건강에도 좋은데 하고 소리 드실 수 있는 콘텐츠도 있고.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일 1세대라고 탈북민이지만 그들이 통일 1세대라고 보고 그들이 마음을 읽지 못하면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도 읽지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을 우선 먼저 교육을 하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남한을 북한을 이제 가서 거기에서 또 하게 되면 큰 시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북한을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 사람이 들어가서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배가 되는 거죠. 그 김대미 대표님 어떻게 창업 전문가로 뭐 창업 교육 같은 거 네. 멘토링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 같은 것도 좀 네. 정부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좀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탈북민들을 상대로 그런 현실적인 그 뭐 생활형 창업도 포함해서 네네. 그런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제가 제일 지금도 들으면 좀 조금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가 창업 때문에 컨텐츠를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놓은 기죠.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거의 비율을 넣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정보가 넘어가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뭐 이제 20대 성인이 돼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 교육 컨텐츠 넘쳐나고 그렇죠. 컨설턴트 넘쳐나고 그렇죠. 멘토 넘쳐나고 지원 기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바뀐다고 그 예를 들어서 대상이 탈북민으로 바뀐다 해서 달라질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컨텐츠 내용이 컨텐츠 내용 자체가 네네. 왜냐면 어차피 한국에 맞춰서 다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충격적인 게 이렇게 비대칭돼 있으면 이 컨텐츠를 그대로 그냥 그런 이제 이런 그 아까 하나원 같은 관리하는 기관에 네. 그대로 넘겨서 또 충분히 재구성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좀 충격이고,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뭐냐 저기 이제 고충들이 다 들어갔을 텐데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조금 의아해요. 의아하다는 게 왜냐면 그 창업에 제가 이제 창업을 계속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보통 그 이제 아마 탈북민 분들이 제일 많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생계형 창업 쪽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떡하니 존재하는 상황이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면 그 교육 이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작은 창업부터 이제 흔히 말해서 가게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프랜차이즈화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있고 뭐 그런 작은 가게를 차렸을 때 마케팅하는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분한테 그런 이제 뭐 CS 교육이나 아니면은 좀 더 마케팅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멘토도 붙여주고 상권 분석까지 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존재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혀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누가 저기 체계적으로 정리만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컨텐츠만 그 넘겨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오히려 저는 현재 상황은 창업 컨텐츠가 너무 많이 쏟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맞게만 재구성해서 넘겨드려서 플랫폼화 시키고 이거를 공급만 해줘도 충분히 일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의 이제 그 30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좀 40대 조기 은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뭐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소상공인 뭐 이런 도움을 받지는 사실은 않죠.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네. 찾고 뭐 그런 거 벤처 창업을 네. 했으면 했지. 근데 그분들 지금 뭐 30대 이 여성이나 40대 조기 은퇴자 이런 분들이 창업을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 받아서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들에게 막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굉장히 낯설고
마음적으로 얼어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런 정보까지 찾아갈 수가 없고 막 초조하고 이제 어쨌든 뭔가를 바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그 소상공인 컨텐츠 창업 컨텐츠가 들어간다고 해도 훨씬 더 따뜻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그 해동을 하셔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충분하게 해동을 네. 하셔가지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게 그 좀 지원을 조금 더 50%라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장려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탈북민들이 이 소외계층으로 자꾸 조금씩 은연중에 좀 내려가고 또 결국 그게 통일이나 뭐 이런 거에 또 그분들이 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평통 하면서도 느꼈던 게 평통이 이게 아니었어요. 평통을 하니까 그런 이벤트를 많이 가잖아요. 응. 많이 가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 저희 정부나 저희의 잘못인 게 명확한 게 이분들이 다 각자 경제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요? 도와줘야 된다. 약간 그냥 뭐랄까? 뭔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은 우리 뭐 그 최하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어떠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물건이나 돈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단발성이고. 근데 제가 4년 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진 몇 컷 남기고 단발성. 단발성. 그러니까 자립을 하도록 시켜야지 그게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지. 너무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그냥 하고 또 한 1년 정도 안 봐요. 그런 다음에 또 행사 있으면 동원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육 좀 강화해서 차라리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돈을 쓸 거면 네. 어차피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창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소상공인 창업이나 벤처 창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관문들을 하는데 이게 혼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탈북민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집중하고 정책적인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뭐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비전과 그 목표를 설정하고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꿈 어떤 것들을 갖고 계세요? 저는 꿈이 목표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사각지에 놓인 저희 탈북민들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왜? 나가보면 탈북민들에 대한 시선이나 이미지상에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탈북민들도 똑같이 남한 땅에 와서 남한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좀 그가 탈북민들이 콘텐츠를 좀 한 계단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너무 바닥을 치니까 어디 가든 탈북민에 대한 탈북민이란 얘기만 내놔도 이미지상에 막 그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꺼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도 여기에서 꿋꿋하게 서서 버티려면 동등한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탈북민들이 여기 나와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그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다 보니까 교육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은 뭐하러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뭐하러 듣겠고 그러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면 중도에서 반포기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탈북민들 교육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좀 눈높이에 맞춰서 탈북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을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그런 수준으로 맞춰서 좀 교육을 해주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이미지를 한층 좀 개선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창업 아이템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거는 한국인 우리 저희가 못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이해가 그러니까 왜냐면 당사자가 아닌 이상이야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창업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명확하고 그 문제를 해야 되는 사회적 이슈도 있고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할 주체가 없으면 그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되려 이게 아까 3만 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이런 통일 관련된 단체들 많잖아요. 하나 충분히 센터라는- 사업성이 네.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이템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순간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드네요.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센터마다 있어서 센터에서 교육을 또 하게 되는데 센터에서 교육이 지역 진짜 센터인가요? 예, 지역 센터에서 교육을 진짜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진짜 잘 정착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아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통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나왔으니까 없으니까 뭐 이 세제 갖다 주고 막 이런 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는 거에만 계속 지우치다 보면 사람이 계속 받다 보면 거기에 익숙이 돼서 받는 데만 익숙이 되다 나니까 거기에 또 고지라가 되고 또 나쁘게 또 그거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하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좀 교육적인 면으로 가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탈북민들이 이제 저기 처우나 이런 것들 사회적 지위가 좀 열악해질수록 뭐 극우나 극자 쪽에서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 참전 용사들 아니면 북한 부파 공작원 이런 대표적으로 막 드럼통 가스통 갖고서 하는 극우 쪽이나 극자 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극우나 극자로 가면 결국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도의 사람들한테 저기 이미지가 나빠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로 목소리가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고 대표님의 그 사업의 그 창업의 어떤 큰 높다란 사회적인 비전은 탈북민들의 이미지 개선 이런 거라고 좀 하면 우리 김정우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양성해주는 헤드헌팅이나 뭐 이런 사업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헌팅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선족의 개념과 탈북민의 개념은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확실하게 다르고 그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들이 은연중에 있는데 조선족도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탈북민들은 어떻게 하면 약간의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가는 또 대상이 또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회에 좋은 이미지로 사회 구성으로서 잘 합류하는 게 2,500만 어차피 통합해야 되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른데 우리 김정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약간의 이미지 개선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대기업의 공적인 채널 장애인 채용하듯이 공적인 채널로 선발된 제대로 최고 좋은 인력들만 잘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충분하게 틈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게 저는 그렇게 될 거고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영원히 따로 사는 건 아니니까 기업들도 경제 논리에서 의해서도 준비는 해요 다들 아름아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남북 경영 좀 조사를 했는데 이미 그 사례가 93개인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세계의 사례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쪽에 하는 기업들 몇 개, 또 뭐 이제 판매업 몇 군데, 또 뭐 유통,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이미 93개의 기업들이 더 뛰어들어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기업 입장에 서서 또 소통을 해줘야 되는
뭐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양성하는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을 때 충분히 북쪽에서 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사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인력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채널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답이 있는 것 같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거의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엑셀러레이터로서 그러면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아까 컨텐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컨텐츠를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통 저희가 초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 심사를 나가 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아예 기술 베이스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는 조금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엄청 사소한 생각에서 지원하시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셔서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뒤에 가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처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6개월 정도 수행을 하면은 MVP 모델 제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약간의 자금 정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탈북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뭐 해보는 건 저는 어떨까? 그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가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좀 솔루션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물론 장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화장품 유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고 궁극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이미지 개선하고 이 오거나이즈하는 지금 탈북민들을 좀 잘 좋은 자리로 오거나이징 하는 그 사업 자체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탈북민 안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주변 단체에서도 있으니까 사실은 탈북민을 마음이 가서 뽑고자 하더라도 그것들을 그런 탈북민들이 잘 교육돼 있고 이게 정비가 돼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럼 보다 좀 근본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남북 경협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남북 경협은 그동안은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왔어요? 지금 남북 경협은 대충 뭐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나요? 근데 이게 슬프지만 일단 경협의 취지가 좋고 지금 9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좀 바뀌면 지속성이 좀 잘렸다가 다시 가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정치적인 사안에 밑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영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때 이슈에 따라 가지고 되던 사업도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이게 서로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개성공단 폐쇄였거든요. 그때 거의 그 남쪽에 있는 기업분들은 나름 그들만의 고충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오고 쏟아본 오랜 기간에 대한 그런 피해도 있었을 거고 뭐 북쪽에 계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사안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뭐 많은 근로자들도 피해를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잘 되려고 하면 그거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침 조약처럼 이 부분에서는 불가침하고 싸우더라도 최소한 경제에 대해서는 노터치하자. 약간 이런 게 서 있어야 그런 남북 경협도 지속이고 되고 저희가 뭐 나중에 또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를 하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해볼까 하다가도 도중에 뭐 바뀌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반이 되어야 남북경협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찾았었는데 그 저작권 이슈가 있더라고요. 북한에도.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저죠? 그러니까 상표권이나 이런 거를 그 애플이 북한에도 등록해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애플이 북한에도 네, 북한에도 아이폰이 상표를 등록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저기 북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 상표권이 의미가 없거든요. 남한에 등록된 상표권은 북한에서 효력이 없어요. 영향을 안 미치죠. 영향을 당연히 안 미치죠. 그러면은 저라면 삼성을 저기다 등록해놓고 나중에 결국에는 저런 것들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관리도 서로 이제 분리해서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쪽도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나중에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하면은 막상 지금 한국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 있지만 북한에서 그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중개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도 하나의 또 비즈니스 될 수 있지 않을까 경협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막연하게 북한의 이제 그 개성공단식의 경협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농산품 같은 것들을 아니면 그 자원 같은 것들을 그냥 유통하는 정도의 아주 굉장히 밑바닥적인 경협을 했고, 두 번째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력이 조합된 것들이 좀 했다면, 지금의 경협은 북한을 그 자체로 시장을 보는 경협들은 없었잖아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형태의 경협 같은 것들은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화해 분위기가 그 개방이 열리면 서비스와 상품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면서 유통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대표님 김정우 대표님 말씀하시는 상표권도 거기 안에서 상표권 국가로 준하는 거에서 영역 안에서의 새로운 사업들이 한국에서 했던 것들이 다 카피되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역시 그것도 역시 북한을 잘 알고 북한과 네트워크에 있는 탈북민하고 긴밀하게 연장되면서 뭐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준비가 돼서 스탠바이가 돼야지 이 물꼬가 트이면 혼란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쪽에 여러 가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이스라엘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이스라엘 재단. 네. 그래서 많진 않아요. 그 1년에 20억인가를 국가에서 내요, 매년. 그래가지고 거기에 창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된 창업.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창업을 20억씩 이렇게 매년 출연해가지고 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계속 지원해. 그런 걸 발굴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창업 국가라고 한때 막 그렇게 막 칭송받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이유는 유택의 자본이 이스라엘에 펀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시드머니를 거기서 대주고서 거기서 씨앗 종자, 발아한 씨앗 종자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소비 시장이 아니거든. 결국 미국 시장에 모내기에서 심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아니면 탈북민이나 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원과 농산물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막강한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못지 않잖아요. 머리 좋은 건 못지 않아가지고 그 세계를 상대로 여러 가지 IT 창업도 본물처럼 충분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도 외주 개발하고 하는 친구들 중에 외주 개발사들의 직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 베트남과 인도 사람들을 써가지고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개발사들 많은데, 그게 뭐 말 안 통하는 인도나 베트남 사람들 쓰는 것보다는 말 통하고 이해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감각 뛰어난 우리 동포들이 하는 거기에 개발사들이 외주나 뭐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일어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사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작정하고 1년만 배우면
그래서 한국의 우리 개발 지금 현황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6개월만 학원을 다니면 데려간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탈북민들의 그 저기가 안 되면 6개월만이라도 그 소프트웨어, IT만 전공해도 충분하게 프리랜서로도 아니 뭐 회사 소속으로도 뭐 베트남 사람들도 하는데 그걸 못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업 교육이 그다음에 경영 방법이 조금 더 다른 차원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들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다른 차원의 경협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지금의 그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성공한 사례들 아주 절묘하게 성공한 사례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협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창업 말고 남한과 북한의 경협이라는 것들을 민간의 전문가와 창업 전문가와 민간의 창업을 경험했던 우리 대표님 우리 같이 얘기한다면 경험이 우리 소비자 아니면 그 조력자 입장에서 어떤 경험들이 가장 좀 방향성이 시되고 아이디어로 제시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1차원적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가지고는 이제 아마 그러니까 아까 뭐 북한이 가진 뭐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걸 가공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도가 쉽고 그게 브랜드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니까 그게 제일 쉬운 1차적인 모델일 것 같고 IT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하는데 그 북한에 보니까 그 이미 그 AI도 꽤나 개발 그죠? 했더라고요. 아까 바둑 프로그램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알파고 같은 바둑 AI를 하나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있는 상황에 그 정도의 역량이면 아까 말했던 그런 현재 상황상은 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처음에는 그 서로 이제 처음부터 뭔가를 같이 만들자 이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인적 그 다른 이제 인도나 베트남에다가 저희가 외주 용역 주듯이 그런 식으로 교류도 처음으로 1차원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는 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 갑자기 우주 항공 쪽으로 로켓도 막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 다 북한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죠? 저 느낌 그래요. 저기 다 있을 것 같아요. 위성을 이미 벌써 네. 쌓아서 올렸잖아. 이미 그죠? 저기 가면 다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충분히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좀 더 군사적인 게 강하니까 뭐 그런 게 더 풀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쪽에서는 시너지가 매우 크게 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항공 우주 쪽의 스타트업도 계속 탄생을 하고 실제로 작게 위성을 날리려는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 이미 잘 만들어 놓고 날려보고 이미 축적된 노하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 교류나 그런 거를 같이 또 스타트 형태로 가보는 것도 재밌는 하나의 사례 예상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대표님은 뭐 만약에 교류 협력이 되면 북한에 이제 잠재적으로 이런 것들 시장으로서 아니면 그 공급처로서 한국의 공급처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은 아직 자원이 그래도 중국이 그래도 많이 가져갔지만 그래도 자원이 많이 있지 않아요? 히토리오.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저희는 빨리 교류가 돼서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살짝 가공을 해가지고 비싸게 또 팔잖아요. 지금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통일이 되나 교류만 됐어도 저런 것들은 남북이 얼마든지 해가지고 하면 북한 주민들도 살 수 있고 남한 주민들도 생활이 괜찮아질 수도 있고 양자가 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든 협력이든 그러니까 자원 쪽이든 이런 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이게 시너지가 좀 더 그래서 저도 개성공단을 폐지한 게 제일 그게 끈이었는데 한 개의 끈이었고 또 다른 개성공단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 끈이 아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한다는 게 그게 또 쉽지만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정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발걸음이 넘어올 줄 누가 알았어? 아, 그렇죠. 아무도 네? 몰랐죠. 이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또 저 싱가포르에서 좀 협상이 결렬되겠지만 싱가포르까지 기차로 그 어려운 걸음 가가지고 그렇게 협상할 거 누가 알겠어요? 대표님 가장 쇼킹하셨을 수도 있겠어.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그 해부를 그렇죠. 해외파죠. 해외파다 보니까 개방적인 해에서 갇혔던 생활이 아니라 해에서 보고 자기도 보고 하면 아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간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남북이 교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협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있는 것 같아요. IT도 나오고 그 자원도 히토리도 많고 유전도 되게 그 평양 근방에 어마무시한 유전이 있다라고 들었고 그 개발에 대해서 미국과도 한번 협의한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고 뭐 누군 김정일 위원장인가요? 그때는 뭐 평양에 기름이 둥둥 떠 있다 이 정도로 아니, 얘기할 네, 정도로 아니 제가 있을 때는 북한에서 기름이 난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나왔는데 처음에 기술자를 소련에서 들어와서 기술을 하다 기술이 딸려서 못하고 그렇죠. 또 다시 가고 독일 사람들을 불러서 독일 기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7대 3을 독일에서 7을 가지고 오고 북한에서 3 해서 아예 안 뽑으면 안 뽑았지 안 한다고 그때 그렇죠. 아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7대3 비율을 제시할 수 있고. 네, 영국에서도 실측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미국하고도 협의한 적이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비율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비율이긴 예. 하네요. 네. 그래서 듣고 싶지만. 아예 그래서 자원의 문제는 충분하게 뭐 가치 있는 자원들도 많고 농산물 있고 인적 자원도 충분하게 네. 우주 항공 쪽에 기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중심으로 좀 효과적으로 첨단 산업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그 탈북민들이 아니면 앞으로도 창업에 그 나와서 한다면 어떤 창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야를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라고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우선 교육이 제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교육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을 끌어주니까 탈북민들은 실제 여기에 오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서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열로 흔들렸다 절로 흔들렸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지대처럼 받침목이 되어줄 분들은 남한 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같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역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좀 정부도 그렇고 남한 분들이 조금 더 탈북민들을 좀 더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좀 더 좋은 시선으로 아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지지대 역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좀 성공한 좀 중심이 되는 좋은 기업도 하나 탈북민 중심으로 하나 좀 세워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롤모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있었죠. 롤모델도 있었는데 조금 오래됐죠. 네. 그죠? 오래됐고 그 사이에 계보를 잇는 미들 스테이지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투자도 받고 성공하고 있는 그리고 그게 탈북민들만 모여서 할 필요도 없고 네. 탈북민들이 C레벨에 한두 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뭐 젊은 세대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조금 더 좀 샤프한 창업이 빨리 롤모델이 나와서
거기에 인턴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뭐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좀 하는 그런 것들이 교두보가 좀 마련돼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충분하게 탈북민의 어떤 마인드와 그런 경험들이 충분하게 한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라는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한두 개가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조금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유경제들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어떤 기존의 자본주의 모델에서 발전한 것도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지만 어떤 공공의 함께하는 사회에서의 뭐 요새 그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떤 공유 모델 같은 것들도 한번 그 정도에서는 철학이 같이 뭐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것들도 접점도 네, 충분히 네. 복지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로 깐부 어떤 사회, 뭐 이런 공동체 사회, 뭐 이런 거 그리고 완전 공동체 아니라 반공동체,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워낙 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탈북민 창업이 단독이 아니라 협력하는 창업의 모델도 충분하게 서둘러 제시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창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뭐 저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아마 저 탈북민에 대한 시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인지를 못해. 일반인의 입장. 일반인. 그러니까 뭐냐면 갖고 특히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 아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약간 저 대학생 때 처음 만나봤었거든요. 그때 말투가 다르다 정도였지 인지 안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심지어 그분은 저 어디서 만났냐면 금융투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물론 윗세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지금 2, 3, 3, 뭐 10대는 뭐 공부하니까 2, 30대나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그런 인지 자체를 아마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왜냐면 지금 어차피 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있으며 얼마나 다른 그 다문화 가정도 있으며 이미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그런 뭐 부류라고 보여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좀 더 부드럽게 녹아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탈북민하고 이제 원래 한국에서 살던 사람하고 같이 네. 뭐 기업의 형태가 됐던 어떤 요새는 뭐 사회적 경제도 많으니까 그리고 협동조합의 형태가 됐던 뭐 그러한 형태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일궈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섞이면 그분들이 결국 창업에서 만약에 성공적인 어떤 모델을 보여주면은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도 반반일 거잖아요. 네. 뭐 반반일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반반이 들어올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화교 우리 화교분들이 중국집 다 하시는데 우리 편견이 없어요. 다들 보면은 평소에는 그렇죠, 편견 전혀 없죠. 편견이 없어요. 그걸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편견을 안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녹아들어 있으니까 화교분들은 자기들 정확한 이제 뭐랄까 그런 그 외식업이라는 거를 딱 쥐고 거기서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탈북민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굳이 좀 이런 정부에 만약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통일부나 이런 데 정착 자금 같은 지원 예산이 상당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창업 예산으로 엄청 돈을 많이 배정해 놓고 쓰고 있거든요. 통일부도 굳이 어떠한 돈을 단순하게 주는 것보다 이런 대표님 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 충분히 모수가 많다고 하면 아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누구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업이라는 걸 기치를 걸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서 기회를 다 한번 주는 건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창업이라고 하면 청년에 너무 포커스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소외되는 부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셨던 분들하고 단순 경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냥 아예 그들만을 위한 일단은 시범 리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해볼 거고, 그런 다음에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서, 그런 것들이 한번 제도적인 논의가 한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탈북민 시점에서 여러 가지 창업의 사례도 얘기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경협의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창업가와 창업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씩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탈북민 창업이 보통의 창업도 참 어렵지만 탈북민 창업이 얼마나 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큼 어려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 뭐 좀 같이 하신 우리 패널님들, 대표님 김동욱 대표님, 강 대표님 어떠셨나요? 뭐 한마디씩 뭐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를 했고요. 인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를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못 누리고 계신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충격입니다. 예, 충격이어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빨리 해결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공인 거기에도 가서 들어가면 진입벽이 높더라고요. 저희가 진입하기는. 네, 다 높아서 제가 여러 군데를 제가 해봤는데 다음 기회에 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한국 사람들도 활동한 그게 배경이 되어서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장부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적다 보니까 인정하는 그것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꾸 누락이 돼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탈북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낮춰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거를 보고 이거는 괜찮다 싶으면 좀 받아서 조금이라도 해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때 이래도 될 건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이었다가 두 번이었다 세 번이었다 이러다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하기도 하고, 대표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정책도 있고 이런 솔루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몰랐었던 것들을 또 대표님을 통해서 알고, 대표님을 통해서 또 좋은 아이템들이 또 나오겠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다양한 창업 콘텐츠들이 저희가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이 안 됐고, 조금 더 튜닝을 좀 하고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정비돼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정책적인 현실적인 대안 마련 같은 거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탈북민 창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북 통일 창업 펀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금액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00억짜리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우수한 인력들, 또 탈북민들이 같이 합류해 가지고 같이 공동 작업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류 콘텐츠, 영화 같은 것들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돈도 안 되는지 알면서도 만들어진 영화 펀드들이 그동안 십수년 깔아줬기 때문에 그 콘텐츠들이 명맥을 이어가면서 했잖아요.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세계를 휩쓸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영화 시장이 개방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한국 콘텐츠를 계속 밀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콘텐츠가 세상을 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배려에서 금융적인 어떤 펀드, 탈북 통일 창업 펀드 같은 것들도 마련돼야 되고 또 세심한 교육 콘텐츠가 좀 재정비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 탈북민 창업자 우리 장 대표님하고 또 창업 전문가 김동희 대표님 같이 모셔가지고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 이런 주제로 오늘 짧은 시간 같이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지만 또 기대를 갖는 그 통일 창업 이런 것들을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장명수 대표님하고 김동희 대표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벤처포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오늘 컨텐츠 또한 그리고 앞으로 또 만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